유럽에서 신선한 충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쳐다도 보지 않았던 이 재료를 이제는 프랑스 사람들이 식탁 위에 올린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이 재료는 아무도 먹으려 하지 않았었는데요. 최근 이 요리로 문화적 충격을 가져다 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프랑스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모니카입니다. 현재 프랑스의 유명 패션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주로 미디어를 통해 영감을 얻고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거나 세련된 스타일을 탐색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자 큰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남성들의 세련된 스타일과 품격 있는 매너를 접하면서 제가 당연하게 여기던 기준이 크게 흔들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어릴 적에는 프랑스 남성들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련된 분위기, 다부진 체격, 부드러운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어린 시절의 저에게 이상적인 남성상으로 다가왔습니다. 프랑스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예술적이고 마초적인 매력은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꾸밈 없는 듯하지만 세련된 스타일과 자유로운 태도는 때때로 부담스럽게 다가오곤 했습니다. 최근 한류의 유행으로 인해 패션 위크에서 한국의 연예인들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어요. 프랑스 패션계에서 한국 남자 연예인들은 새로운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존의 프랑스 남성상과는 차별화되는 디테일한 스타일링, 글로벌한 영향력, 세련된 매너, 그리고 젠더리스한 감각 등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 되었어요. 패션 위크에서 본 차은우와 같은 남성 연예인들의 슬림한 수트핏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스타일은 단순히 옷을 잘 입는 것을 넘어 옷과 하나가 된 듯 자연스러웠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 남성들이 가진 독특한 매력을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매력적이었던 건 스타일보단 다른 데 있었어요. 한국 남성들이 여성을 대하는 방식은 프랑스 남성들과는 사뭇 달랐어요. 프랑스에서는 연애에서도 개인의 독립성이 강조되다 보니 남성이 여성을 대할 때도 특별한 배려를 보이는 경우는 드문 편이에요. 각자의 일이니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가 강하고 과한 친절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 남성들은 연애에서 세심한 배려, 책임감 등 예의를 중시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특히나 여성의 의견을 존중하고 보호 본능, 헌신적인 태도를 갖춘 경우가 많고 연인이 안정감을 느끼고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 한국 남성들의 세심한 배려 문화를 들었을 때 솔직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여성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남성이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고 하더군요.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비교적 드문 편이라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문화적 차이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알고 나니 한국 남성들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은 상대방을 세심하게 챙기고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실제 한국 남성을 만나게 되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올 줄 몰랐죠. 저는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는 일이 즐겁지만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말이면 늘 지역 자전거 동호회에 참여하며 자연 속에서 바람을 맞으며 라이딩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희 동호회는 단순한 취미 모임이 아니라 프랑스의 아름다운 시골길과 포도밭을 따라 여행하며 라이딩을 즐기는 모임이죠. 자전거를 타면서 멤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중간중간 작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즐기는 이 시간이 제게는 일상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호회에 새로운 멤버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한국 출신으로 이름은 경수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남자라는 점에 은근 신경이 쓰였는데 동호회원인 삐에르가 그의 이야기를 꺼내며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실 삐에르는 평소에도 경수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꺼내곤 했어요. 경수는 정말 성실하고 시간 약속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야. 게다가 요리도 잘해라고 말하던 삐에르의 목소리에는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삐에르는 경수를 두고 이런 사람이 동아리에 들어오면 모두가 좋아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새로운 멤버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삐에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왠지 모르게 기대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삐에르는 워낙 사람을 좋게 평가하는 편이었고 직접 만나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어요. 사실 경수를 직접 본 것은 몇 번 스쳐 지나가며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멀리서 본 그의 모습은 솔직히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조금 왜소해 보였고 체격도 작아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던 한국 연예인들과는 달리 조금 평범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호회 라이딩 모임 날 그와 처음 제대로 마주한 순간 제 첫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수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가까이서 보니 그가 왜소한 체구가 아니라 라이딩복 안으로 드러난 탄탄한 잔근육이 돋보이는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더군요. 키도 생각보다 훨씬 컸고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그의 차분한 태도와 은은한 미소는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멀리서 보며 가졌던 고정관념이 단번에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체격과 분위기는 얼마 전 파리 패션 위크에서 본 한국 남성들과 비슷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괜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랑스 시골 마을을 따라 장거리 라이딩 일정이 정해졌어요. 프랑스에는 라이딩을 즐기기에 훌륭한 산악 코스들이 많아요. 특히 중부와 남부 지역에는 고도 차가 심한 어필과 내리막길이 이어지는 도전적인 코스가 즐비하죠. 그러나 이곳에서의 라이딩은 단순한 자전거 산책이 아니라 어느 정도 체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저는 경수가 이런 라이딩을 잘 따라올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제가 아는 한국은 도시 중심적인 문화와 바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가 이런 산악 라이딩을 어떻게 소화할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코스가 꽤 힘든데 괜찮을까? 필요하면 속도를 맞춰줘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가 처음 참여하는 첫 번째 라이딩 코스가 프랑스에서 좀 어려운 코스로 정해졌죠. 이 코스는 초반에는 비교적 평탄하지만 중반부터는 험준한 내리막과 가파른 오르막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꽤 까다로운 구간이었습니다. 저는 경수가 이런 코스를 잘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지만 그는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라이딩을 하더라고요. 그의 페달링은 안정적이면서도 가벼웠고 속도를 조절하며 코스를 즐기듯 여유로운 모습까지 보이더군요. 다른 동료들조차도 그의 능숙한 모습에 놀라는 듯 보였어요. 경수는 단순히 코스를 따라오는 것을 넘어서 동료들을 도와줄 여유까지 보여줬죠. 특히 한 가파른 언덕에서 체력이 떨어진 동료를 위해 페이스를 맞춰가며 함께 오르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라이딩을 자주 하냐고 물었을 때 그는 한국에서는 라이딩이 굉장히 보편적인 활동이라며 주말이면 라이딩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고 하더군요.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에는 산이 많은 지형 덕분에 어필과 내리막 코스가 일상적인 훈련이라고 했어요. 도시 주변에도 경사가 있는 코스가 많아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타다 보니 익숙해졌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갖고 있던 선입견을 깨닫게 되었죠. 그는 단순히 라이딩을 잘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서도 가장 능숙하게 코스를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라이딩이 중반부에 접어들며 험난한 내리막길이 이어지는 구간에서 저는 그만 속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균형을 잃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말았어요. 그때 재빠르게 경수가 다가와 제 팔을 잡았어요. 그의 손길은 단단했고 빠른 반응과 안정감 있는 움직임 덕분에 무사히 균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있던 사이 경수는 침착하게 상황을 해결했죠.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조용히 앞장서서 저를 이끌더라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살짝 두근거리는 느낌이 왔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저는 자연스럽게 경수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경수는 단순히 라이딩 실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며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동안 한국은 도시적인 이미지가 강한 곳이라 생각했지만 경수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은 훨씬 더 깊고 다채로운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빠르고 바쁜 삶 속에서도 자연과 함께하는 문화를 소중히 여긴다는 점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우연한 만남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거래처 미팅이 예정되어 있어 평소처럼 회의실에 갔는데 그곳에서 뜻밖에도 경수가 있더군요. 자전거 동호회에서 함께 라이딩을 즐기던 분을 비즈니스 미팅 자리에서 보게 될 줄 몰랐거든요. 순간 경수는 저를 보며 이렇게 볼 줄 몰랐다며 은은하게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의 차분한 태도와 자연스러운 분위기는 동호회에서나 지금 이 자리에서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팅이 진행되는 동안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자전거를 함께 탔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날 이후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며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주변 동료들이 요즘 스타일이 달라졌다며 무슨 일 있냐고 하더라고요. 거래처와 본격적인 협업 미팅을 할 때마다 괜히 그가 있다는 부서를 힐끔 쳐다보게 되곤 했습니다. 그의 존재가 회사 생활 속 작은 기대와 설렘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같은 회사도 아니었고 아직 업무적으로 마주칠 기회도 많지 않아 조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팀장이 새로운 프로젝트 팀원을 모집한다는 공지가 내려왔어요. 사실 저는 그 프로젝트에 큰 관심이 없었고 참여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경순의 회사와 협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였고 고민할 틈도 없이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참여 의사를 밝히고 말았습니다. 살짝 민망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저와 친한 동료인 삐에르까지 프로젝트에 신청했더라고요. 삐에르가 경수도 같은 팀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말에 사실은 설레었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느껴졌어요. 경수는 성실하고 차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서 제가 그와 잘 맞춰 나갈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웃소싱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는 결코 쉽지 않았고 초기 시행착오의 기간이 길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디자인, 마케팅, 기술이 모두 결합된 도전적인 과제였기에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했죠. 프로젝트 초반부터 경수는 철저하게 준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항상 일정에 맞춰 자료를 준비했고 회의에서는 논리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며 팀을 이끌었죠. 반면 저는 종종 실수를 하고 자신감을 잃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경수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배움이라며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막바지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마감이 임박한 상황에서 아웃소싱 업체가 갑자기 펑크를 내면서 우리가 준비했던 핵심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했어요. 그 순간 모두가 당황했고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경수는 조용히 상황을 정리하며 지금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밤늦게까지 협력하며 자료를 재정비해야만 했죠. 시간이 점점 자정을 지나 새벽으로 흘러갔고 우리는 간신히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완전히 끝내지는 못한 채 몇 시간 뒤 다시 만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 봐야 겨우 한두 시간 눈을 붙이고 다시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에 모두가 지쳐 있었죠. 그때 경수가 우리 집이 여기서 가장 가까우니까 다 같이 저희 집에서 머무는 건 어떤지 제안하더라고요. 삐에르는 원래 경수와 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지만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물론 너무 편한 선택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한 기분도 들었죠. 그런 저를 보며 삐에르는 이대로 가면 몇 시간 잠도 못 잔다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너도 알잖아. 새벽에 운전하는 건 위험해. 그제야 저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한밤중에 혼자 차를 몰고 가는 것이 항상 안전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도로에 차량이 거의 없고 심야 시간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있을 수도 있었죠.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자체도 부담이었고요. 결국 삐에르에게 이끌리듯 우리는 경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생활 공간을 엿볼 수 있다는 생각에 약간의 기대와 설렘이 스쳤습니다. 경수의 깔끔하고 정돈된 태도가 그의 집에서는 어떻게 드러날지 궁금했거든요. 동시에 이런 상황 자체가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라 조금 어색하고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수의 집에 들어선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의 집은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는 문화가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의 집은 부드러운 매트와 실내화가 준비되어 있었고 깨끗하게 정리된 바닥은 맨발로 있어도 될 정도로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의 집에 적응할 틈도 없이 피에르가 배가 고프다며 뭐라도 간단한 야식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경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10분만 기다려요 라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그의 요리를 기다렸습니다. 피에르는 적당히 안 맵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매운맛을 전혀 먹지 못해서 걱정이 앞섰어요. 경수는 덜 맵게 만들어줄 테니 걱정 말라고 얘기하며 소파에서 잠시 쉬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5분도 안 돼서 갑자기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기에 그가 준비하는 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경수가 우리를 부르는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곧이어 경수가 우리를 불렀고 우리는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만든 음식을 보고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매콤한 샐러드 같은 요리가 놓여 있었는데 문제는 그 속에 들어있는 재료의 정체였습니다. 경수는 골뱅이 무침이라며 소개했어요. 한국에서는 술안주로 먹는 요리인데 쫄깃한 식감과 매콤한 양념이 잘 어우러져서 중독성 있다고 해요. 저는 본능적으로 너무 당황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골뱅이처럼 질긴 식감을 가진 해산물을 즐겨 먹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인들은 연체동물 요리라고 하면 부드러운 달팽이를 이용한 대표적인 요리가 있지만 골뱅이처럼 씹는데 힘이 드는 음식은 거부감을 느끼고 먹지 않거든요. 사실 저는 그동안 골뱅이를 음식 재료로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잡아도 그냥 버리는 해양 연체동물로 전혀 어부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이미지 때문이죠. 게다가 프랑스의 젊은 세대는 달팽이 요리에 대한 관심도 많이 줄어든 편이라서 쉽게 접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와 비슷한 골뱅이로 만든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이 와중에도 피에르는 능숙하게 포크를 들어 골뱅이 무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맛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 경순의 집들이 때도 먹어봤잖아. 그때도 처음엔 이상했는데 먹다 보니 엄청 맛있더라고. 그러면서 왜 프랑스에서는 이걸 먹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피에르가 이미 골뱅이를 먹어본 적이 있었다니. 그는 별다른 망설임 없이 한 입 더 먹으며 자연스럽게 경수와 골뱅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피에르는 능숙하게 경수에게 나머지도 빨리 주세요라며 성화까지 부리더라고요. 경수는 골뱅이는 한국에서 통조림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한인마트에서 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한 손질 없이 바로 요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말했죠. 또한 살균 및 조리된 형태로 신선도를 걱정할 필요 없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재료라고 했어요. 그리고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잠시만 기다리라며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하얀 파스타 면 같은 것을 금방 삶아서 가져왔습니다. 경수는 이것은 소면이라며 한국에서는 골뱅이 무침과 함께 곁들여 먹으면 맛이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골뱅이 양념과 면이 잘 어우러져서 더 맛있고 어느 정도 매운맛도 중화시켜 준다고 했어요. 피에르는 신이 난 듯 소면을 접시에 덜어 골뱅이 무침과 함께 비볐습니다. 그러더니 한 입 크게 넣고 나서 엄지를 척하니 올리더라고요. 저도 호기심이 생겨 한 젓가락을 집어 입에 넣어보았습니다. 매콤하고 새콤한 양념이 부드러운 소면과 어우러지며 처음보다 훨씬 조화로운 맛이 났습니다. 골뱅이의 쫄깃한 식감과 면의 부드러움이 절묘하게 어울렸습니다. 이거 생각지도 못한 맛이었어요. 예상 밖의 조합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피에르는 거의 폭풍 흡입을 하듯 먹으며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새벽 시간도 있고 예상치 못한 한국식 야식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단순히 프로젝트로 인해 이어진 야근의 연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곧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한 새로운 경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골뱅이 요리는 단순한 야식이 아니라 하나의 특별한 경험으로 남게 되었어요. 한인마트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색다른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요. 우리는 배가 너무 불러 한참을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다가
어느새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을 때 경수는 이미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프랑스에서라면 아침 식사는 간단해요. 보통 바게트나 크루아상을 곁들인 카페오레 혹은 따뜻한 홍차 한 잔이 전부이죠. 프랑스에서는 아침부터 거하게 요리를 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경수가 부엌에서 직접 요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피에르도 천천히 일어나더니 설마 또 한국식으로 준비하는 거냐고 묻더군요. 살짝 기대에 찬 모습으로 어젯밤처럼 우리를 놀라게 할 요리는 아니겠지라며 웃더라고요. 경수는 미소를 지으며 능숙한 손놀림으로 요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오늘은 간단한 한국식 아침으로 준비했다고 했어요. 잠시 후 경수가 식탁 위에 내놓은 아침 메뉴는 간장계란밥과 따뜻한 계란국이었습니다. 간장계란밥은 갓 지은 따뜻한 밥 위에 계란 프라이를 올리고 맛간장을 살짝 뿌린 다음 참기름을 두른 간단한 요리인데 결코 간단해 보이지 않았어요. 경수는 한국에서는 바쁜 아침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한 끼로 많이 먹는다고 했죠. 계란 노른자가 반숙으로 익어 밥 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고소한 참기름 향이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그 옆에는 따뜻한 계란국이 함께 놓여 있었는데 채소 육수에 부드러운 계란이 풀어져 있더라고요. 피에르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간장계란밥을 한 입 떠먹어 보았습니다. 이거 의외로 맛있는데? 짭조름한 간장과 고소한 계란이 밥과 정말 잘 어울리네. 게다가 참기름 향이 아주 고소해. 저도 한 입 먹어보니 예상보다 더 부드럽고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경수의 식탁은 간소하면서도 정갈하고 무언가 따뜻한 느낌을 주었어요. 든든하고 힘이 나는 기분이었죠. 그는 아침 식사를 하며 우리가 오늘 마무리해야 할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막막하고 정신없게 느껴졌지만 그의 차분하고 체계적인 설명을 듣고 나니 모든 것이 명확하고 쉽게 느껴졌어요. 그는 언제나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정리하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덕분에 부담스럽게만 느껴지던 프로젝트가 차근차근 해결될 것 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경수의 집을 나서기 위해 정리를 마쳤어요. 다음 날 우리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던 과제가 완벽한 팀워크 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경수는 우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끝났으니 제대로 된 식사를 하면서 축하해야죠. 저녁에 한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는 건 어때요? 나는 순간 흥미가 생겼습니다. 한국 음식을 접할 기회는 몇 번 있었지만 정식으로 한국식 회식을 경험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이었죠. 한국에서는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 같이 모여서 회식을 하는 거예요. 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에서 회식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해요. 바로 함께 고생한 팀원들과 성취감을 나누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불고기를 먹으러 갈 거라고 했어요. 바로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회식 메뉴였죠. 프랑스에서 식사 자리는 개인적인 교류에 가깝습니다. 친구들과 모여 와인을 곁들이며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회식이 단순한 식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니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한식당에 도착하자 이미 테이블에는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작은 접시에 담긴 다양한 반찬들은 각자 하나의 요리들처럼 보였고 경수는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메인 요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찬이 함께 나오며 한식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곧 오늘의 주인공인 불고기가 등장했어요. 불고기는 입안에서 퍼지는 달콤하고 짭조름한 양념, 부드러운 고기와 채소의 조화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식탁 한편에는 투명한 작은 병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병과 낯선 분위기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경수는 이것이 한국의 전통적인 술인 소주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더니 맥주를 가져오며 한국에서는 회식 자리에서 소맥을 많이 마시며 그냥 맥주만 마시는 것보다 소주를 조금 섞으면 더 풍미가 좋아진다고 해요. 저는 소맥이라는 말에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자 경수는 웃으며 직접 보여주더군요. 우선 맥주잔에 소주를 정확한 비율로 따르더니 긴 젓가락을 이용해 툭툭 쳐서 기포를 일으켰습니다. 피에르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 과정을 지켜보며 그 맛에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나는 잔을 받아들고 경수를 따라서 한 모금 마셔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맥주의 부드러운 청량감이 느껴졌지만 곧이어 소주의 독특한 알코올 향이 올라오면서 깔끔한 목넘김이 이어졌습니다. 생각보다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맛이 올라왔어요. 와인보다는 훨씬 가볍고 목넘김이 너무 좋았어요. 피에르도 한 모금 마시더니 중독성이 강하다며 계속 마시게 될 것 같다며 웃더라고요. 경수는 웃으며 잔을 들며 한국식 회식을 제대로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잔을 들었고 한국식 건배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단순히 잔을 부딪히는 게 아니라 함께 수고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프로젝트 마무리를 축하하며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기념하며 건배. 이제까지 고생했던 업무 스트레스가 한 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불고기와 소맥을 함께 나누며 터져나온 웃음, 그리고 건배를 외치며 서로를 축하하던 유쾌한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경수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가 가진 따뜻함과 섬세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식 회식은 제가 경험한 그 어떤 축하 자리보다도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프로젝트를 마친 기쁨 때문이 아니라 문화적 교류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죠.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런 순간들을 기억하며 한국 문화를 더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